자, 이제 부동산 분류를 보겠습니다.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는 용도 지역의 경우는 중복 지정이 돼야 안 돼요. 중복 지정이 안 되죠.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용도 지역이고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는 것은 그 도, 관, 농자 네 군데 중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이면서 동시에 관리 지역이거나 다른 게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죠. 도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면 주, 상, 공, 녹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거 지역이면서 동시에 상업 지역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이렇게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가 있죠. 이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필지는 한 필지인데 이렇게 걸쳐 있을 때가 있죠. 이거는 중복 지정된 게 아니죠. 이쪽은 주거 지역, 이쪽은 상업 이렇게. 여기가 주거 지역이면서 동시에 상업 지역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 그 지난번에 제가 루리스 말씀드렸죠. 어플리케이션 토지 이용 규제 검색하시면은 이 루리스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어떤 지번을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도 지역해서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요. 용도 지역해서 하나만. 중복 지정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준주거 지역이면서 일반 상업 지역이다. 이렇게 둘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게 뭔 뜻일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왔을 때 어떤 지번이 예를 들어 23의 1번지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요 땅은 요 두 군데 걸쳐 있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겠죠? 이게 이쪽이 주거지역인데 이게 여기 이렇게 있는 땅은 뭐만 나와요? 표시가 주거지역만 표시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상업지역만 표시가 되겠죠. 근데 걸쳐 있으니까 용도지역이 몇 개 표시된다고요? 2개가 표시된다고요.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 땅이 걸쳐 있는 땅인지 아니면 어느 쪽에 이렇게 한쪽에 제대로 이렇게 돼 있는 땅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개념이고요. 그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면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다음에 밑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분류에서는 전답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7천제 주요창구체원종 양수공차 3요자 앞에서 이게 부호죠, 부호. 근데 그 밑에 1, 2, 3, 4번에 그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장천원 해서 그 네 글자는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차 할 때 차장천원 차에서는 동그라미 4번에 네 번째 두 번째 글자죠. 네 번째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의 두 번째 글자 차고요. 장은 차장, 장은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공장 용지의 장이죠. 차장. 그다음에 차장천, 천은 어디 있어요? 하천입니다. 하천. 동그라미 2번에 여섯 번째 하천의 천입니다. 원은 차장천원 할 때 동그라미 3번에 여섯 번째죠. 유원지의 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차장천원 요 네 글자는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합니다. 이제 그 어떤 부호를 이렇게 물을 때 그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것이 유지라 그랬죠. 유지, 유라 그랬죠. 요는 연못이나 저수지 같은 거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곳을 유지라 하고요. 좀 어려운 게 국어가 있죠. 국어, 도랑. 국어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머지는 헷갈릴 수 있는 게 공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공원 할 때는 부호가 뭐예요? 공이잖아요. 공을 뭐로 착각할 수 있다고요? 공장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장 할 때 공장 용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헷갈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활동상 분류죠. 자, 이 부동산 활동상 분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분류.
주로 이제 거기에서 출제가 많이 되죠. 자, 그 위에 있는 맨 위에 세 가지를 묶어서 기억하면 되고요. 대택부 이렇게 묶어서 대지택지부지.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묶어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필지 획지 묶어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묶어서 기억하면 되죠. 그다음에 맹지 자로형 토지. 맹지는 이제 그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다음에 법지빈지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유휴공 이렇게 유휴지 유휴한지 휴 공한지 공 유휴공 이렇게 공한지는 공지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더 자주 출제됐던 거는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앞에 있는 게 조금 더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대택부보다는 더 자주 출제됐어요. 일단 대택부를 먼저 보면은 대지택지부지죠. 자, 택지는 우리 택지 개발한다 하잖아요. 택지 개발한다 할 때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거죠. 개발한다라고 할 때. 자, 근데 이 부지라는 개념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만 부지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도로 부지, 하천 부지, 부지란 말 쓰죠.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부지란 말 씁니다. 근데 아파트 부지, 도서관 부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부지란 말 쓰죠. 그래서 부지라는 말이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게 좀 더 넓고 이렇게. 자, 근데 이 대지 또는 자,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약간 낮다 그랬죠. 이쪽으로 출제 가능성이 더 높고요. 왜냐하면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대지라는 단어하고요. 조금 전에 전답 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철전지 할 때 그때, 자, 요때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대라고 표현하죠. 또 도시개발법에서의 대지, 이렇게 법마다 있는 이 대지라는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뜻이. 그래서 출제하기가 좀 곤란한데,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할 때는 뭐예요? 건물이 올라가는 밑에 땅은 다 대지라고 하잖아요. 건축법에서는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대지라고 할 때는 이제 건물 올라가는 밑에 토지. 그럴 때에는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지는 조금 이제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일단은 좁게 해석한다면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후보지 이행지예요. 후보지 이행지.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죠. 전환 중. 자, 전환 중인 토지는 그럼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전환의 정도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전환의 정도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때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건 이제 감정평가상 그렇게 하는 거고요. 토지를 분류할 때 크게 분류하기도 하고 적게 분류하기도 하죠. 크게 분류할 때는 이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분류해서 이 상호간의 전환 중이다. 보통 상호간의 전환 중이다 할 때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주로 택지 후보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바뀌어가니까. 근데 그 택지 안에서도 다시 주상공 이렇게 나누죠. 택지 지역 안에서도 농지 지역 안에서 전답과 이렇게 구분이 되죠. 여기 뭐 알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답지 지역에서 전지 지역으로 간다거나 전지 지역에서 과수원 지역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환되거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환되면 이것도 이제 이행지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내에서죠.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 하면 뭐고요? 상호간 전환 중 이렇게 나가면 이행지가 되는 거고요. 요 말을 빼고 질문을 하면은 이제 후보지가 되는 거죠. 용도 지역 상호간. 그래서 여기서 이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저 후보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범위를 벗어나면은 후보지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뜻을 물었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여기 어렵지 않은 이유가, 이거 여기서 출제되면 맞춰야 되는 이유가 대부분 이렇게 뜻만 물었기 때문에, 뭐
복잡한 이론이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어 뜻만 묻는데 그걸 틀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내용도 사실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질문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행지의 경우, 이행지, 자, 주거용에서 상업용지로 바뀌어가요. 이러면 지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둘 다 되잖아요. 지목이 안 바뀌어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되니까. 이때는 지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공장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뀌죠. 이게 장에서 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행지의 경우에는. 근데 후보지는 이렇게 건물이 없는 땅이 건물이 생기게 돼버리잖아요. 이러면은 전부 다 지목이 바뀌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거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질문은 전부 다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만드는 거예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를 한다. 이러면은 틀린 지문이죠. 그런 정도로만 질문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이건 뜻만 알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필지 획지도 마찬가지예요. 필지는 법적 개념이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등기법상 하나의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이 권리 측면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권리, 법적 개념, 등기, 등록 단위 이런 게 키워드죠.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획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렇게 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그리고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 이렇게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 등기 등록 단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맨 밑에 경제적 개념 이렇게 그 세 가지죠. 가격 수준, 경제적 개념,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 그리고 위에 필지는 법적 개념, 등기 등록 단위,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권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그 획지 밑에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세요. 한 필지의 토지가 이 이상의 획지가 될 수 있으며, 아까 이거죠, 이거. 한 필지가 이 이상의 획지가 될 수 있죠. 여기 땅값, 여기 땅값 다르죠. 네, 이럴 때는 무슨 평가한다고요? 구분평가. 가치를 달리합니다, 가치를. 구분평가의 키워드는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요. 가치. 이쪽 땅값, 이쪽 땅값이 달라. 그러니까 물건은 한 개지만 몇 번 평가하는 거예요? 2번 평가하는 거. 이걸 무슨 평가? 구분평가예요. 구분평가. 자, 근데 반대로 이 이상의 필지가 1획지가 될 수 있죠. 이럴 때는 땅은 2개 이상이지만 가격 수준은 하나야, 하나. 이럴 때는 몇 번 평가하는 거예요? 한 번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괄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고.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에 그 나지 건부지하죠. 나지 건부지. 나지 건부지 하면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자, 근데 이거 일본에서는 어떻게 더 구분을 해요? 나지를 갱지와 저지 이렇게 해서요. 갱지라는 말을 위주로 쓰면 되죠. 우리 뭐 종이를 얘기할 때도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깨끗한 종이를 갱지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하듯이 그게 이제 일본에서 쓰는 거죠. 이게 땅에 건물도 없고 뭐도 없는 상태, 사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건물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저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는 사법상 제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갱지는 사법상 제한이 없고 저지는 사법상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등기부를 뗐을 때 등기부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압류가 들어와 있거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저지예요, 저지. 그렇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땅을 뭐라고 한다? 갱지 이렇게 한다. 그럼 공법상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공법상 제한 없는 땅 없습니다. 모든 토지는 다 공법상 제한이 있어요. 우리 아까 루리스 이거 검색해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면은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용도 지역에. 그런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다 공법상 제한이니까요. 어떤 나라든 그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땅을 다 어떤 형태로든 공법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중요도는 낮죠. 이제 일본에서 구분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낮이라고 할 때는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낮이라고 할 때는 일본에서의 뭐와 같은 의미예요. 일본에서 경제와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낮이라 할 때는.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잖아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인데, 자, 지상에 건물이 있는 이 땅인데, 이 건부지는 평가할 때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게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 지상의 건물이 거추장스럽게 된 거예요. 처음서부터 건물이 거추장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놔도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변 환경이 변하거나 이게 낡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토지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부 감가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거나 할 때는 오히려 건물이 있는 상태가 낮은 상태보다는 토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이게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건부지 가격은 나지 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그래요. 나지 가격 상한으로. 맞죠? 요거보다는 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 공부를 했는가 하고 관계가 있어요. 지난주에 수업을 안 들으셨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2달 정도 뒤에 수업을 들어야 돼요. 가격 원칙에. 지난주에 가격 원칙이었어요. 가격제 원칙. 부동산의 가격 원칙 중에서 최유효 이용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 관련 원칙, 외부 관련 원칙 있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었어요. 그 최유효 이용 상태가 나지 상태와 일치해요. 그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 상태와 나지 상태가 같은 일치합니다. 왜? 언제든지 얘는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나지 상태의 가치가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치예요. 근데 달동네 고급 빌라 말씀드렸죠. 주변 환경하고 안 맞으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뭐 가치보다? 나지 상태의 가치보다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해서? 나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지 상태의 가격을 상한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부지에 뭐라고 나와요? 뒤에 건부지에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로서 일반적으로 나지 평가액을 상한선으로 함.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발생하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부지 같이 예외적인 경우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건부 감가란 지상의 건물이 최유효 이용이 아닌 경우 지상 건물에 의해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건부 증가란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건부지와 같이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나지 가격보다 건부지 가격이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 왜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죠? 새로 지을 수 있죠. 헐고 새로 지을 수 있죠. 헐고 새로 짓는 걸 뭐라고 하죠? 예? 헐고 새로 짓는 거를 개축이라고 하죠. 개축. 같은 규모로 해야 되죠. 규모가 더 커져버리면 안 되죠. 규모가 더 커져버린 거는 신축이 되어버리죠. 재해 때문에 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홍수가 나서 뭐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재축이죠. 그런 게 재축.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 지역 내의 건부지의 경우에는 증개축, 재축이 돼요. 신축은 안 돼. 신축은 개발 제한 구역은 증개축, 재축이 돼요. 증축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증축이 뭐예요? 예? 더 규모를 늘리는데 그게 어디까지 하여튼 늘리긴 늘리는데 많이 늘려버리면 신축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공법상 허가된 만큼만. 야, 그 정답이네. 경우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축이라는 말을 저도 듣긴 듣는데 공법을 수업을 안 들으니까
어디까지가 증축이고 어디까지가 신축, 여기에 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분명히 이제 증축이 너무 증축되어 버리면 그건 신축과 같은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법에서는 안 하나요? 예? 30%요? 예, 근거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몇 층짜리의 경우에는 뭐 몇 층 정도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 다 2차는 안 하고 1차만 하시는 분들이죠. 뭐 별로 그렇게 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결혼, 뭐 공법은 2차는 모르겠고 저는 일단 1차를 패스시켜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나직은 무지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맹지 자루형 토지죠. 맹지는, 이거는 뭐예요, 맹지는? 돌에 접한 것이 없는 땅이죠. 원칙적으로 이제 건물을 건축할 수 없죠. 다음에 자루형 토지는 자루 모양의 토지로 좁은 통로에 의해 공도와 접촉면을 가지는 토지, 자루형 토지. 한자로는 대지라 그래요, 대지. 한자는 이제 자루 대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대지 택지 부지할 때 대자하고 이제 헷갈리죠. 한글로 쓰면.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루형 토지 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법지 빈지 있죠.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로서 경사진 토지의 비탈면에 해당하는 토지를 법지라고 하죠. 보통 법지의 경우에는 이 측량을 할 때 경사진 곳은 측량을 할 때 경사면의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해요. 상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해요. 경사면의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죠. 그거는 공시법에 나오는 얘기죠. 제가 이 법지를 설명드릴 때마다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요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요 부분의 면적이 어디로 편입이 돼요? 여기 편입돼요. 여기 위 토지에 위 토지에 요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이 측량은 돼서 표시는 100제곱미터로 돼 있어도 실제로는 요 부분 때문에 90제곱미터밖에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만 활용실익은 없거나 적은 토지 이렇게 해서 없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알 수 있잖아요. 경사지의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한다?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요 면을 법면이라 그래요. 법면. 경사면을 법면 그래. 경사면. 그다음에 여러분들 바다는 육지하고 경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 최고 만조 수위선. 최고 만조 수위선. 그러니까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거는 바다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육지죠. 여기가 바다. 근데 육지라 해도 여기서부터 측량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측량은 일정한 거리를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측량을 하기 때문에 얘는 육지이면서 측량이 안 돼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빈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 빈지. 바닷가라고 하죠. 바닷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로는 바닷가로 이제 국어 순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직 학자들은 아직까지 뭐 빈지라고 쓰기도 하는데 법률 용어로는 바닷가로 바뀌었어요. 바닷가. 바뀐 지 벌써 10년 됐어요. 10년. 이거는 일찍 바뀌었어요. 지금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하고 있죠. 민법에서도 바꾼다고 벌써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거의 통과가 안 됐을 텐데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민법 용어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통정허위 표시이고 뭐 정을 통했다 그러는데 왜 정을 통했다가 이게 통정허위 표시 짜고죠. 짜고. 아주 우리 쉬운 우리말로 짜고라는 말이 통정이죠. 통정허위 표시. 아무튼 이 바닷가로 바뀌었어요. 빈지. 자, 이거는 소유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활용실익은 있는 토지. 이거는 소유권 표시는 되어 있지만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이렇게.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유효지, 휴한지, 공한지.
유자, 놀 유자예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땅. 휴한지, 공한지. 휴자는 쉴 휴자예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공한지는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특이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공지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공지는 건축법상 건폐율 등의 적용으로 인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남겨놓은 땅을 공지라 그러죠. 보통 이제 공지를 남겨놓는 이유는 일조, 그죠? 또는 조망. 그러니까 햇빛을 봐야 되고 앞도 봐야 되고 그걸 너무 빽빽하게 건물을 지어버리면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햇빛도 못 받고. 그리고 안전. 뭐 화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너무 가까우면 이렇게 옮겨 붙어 버릴 거고요. 또 피난 갈 공간도 좀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공지를 마련하는 거죠. 그 공지 중에서 공개 공지 들어보셨나요? 건축법에 나오나요? 공개 공지를 많이 제공하면은 위로 또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죠. 이걸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뒤에 언급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포락지는 뭔가 하면은 그 물의 침식 작용과 관련됐다 그랬죠. 물의 침식 작용과 관련해서 그 키워드가 두 가지죠. 하나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 하나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선하지는 뭔가 하면은 고압선 아래의 땅이에요. 고압선 아래의 땅으로서 일반적으로 선하지 감가가 발생해요. 이 선하지 감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전 사람, 옛날 사람들도 이게 이 고압선이 지금 뭔가 안 좋은지를 알았나 봐요. 그죠? 이게 전자파가 안 좋은지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선하지 감가가 발생하죠. 근데 그 고압선이 지나는 게 그 예전에요. 한전이라 그랬죠. 한전이 공기업이었죠. 그 당시 처음에 한전 우리나라 이게 한창 개발 독재 당시에 이렇게 그 설치를 할 때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기업이니까. 국가에서 하니까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밀양 그 송전탑 그 시위하는 것처럼 그 당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잘못했다면 바로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가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땅 위로 이렇게 지나가도 함부로 이게 시위도 못하고 이렇게 눌려 살았던 거죠. 자, 눌려 살았으니까 이제 그 땅을 함부로 뭐 돌려달라 하지도 못하고 사용료 달라 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군사정부가 지났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권리의식을 이제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권리의식을 이제 잘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전국에 철탑만 돌아다닌 거예요. 철탑 있는 땅만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땅을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그 철탑 있는 그 땅 주인은 저 사람이 그 쓸데없는 땅을 왜 사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한전에다가 사용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상으로 썼으니까. 그동안에 무상으로 썼잖아요. 그거까지 해서 달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거 사용하려면 사용료 내놔라. 엄청난 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사야 되잖아요. 계속 사용료 주는 것보다는 땅을 아예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때는 싸게 샀지만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거죠. 전국에 철탑이 있는 땅을 그 사람이 거의 다 해먹었대요. 아무튼 그래서 떼돈 벌었대. 떼돈. 그리고 그 후에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까?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때문에. 뭔가 하면은 경매에 도로, 시도로, 군도로로 나와 있는 거. 그런 게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 경매 낙찰이 안 돼요. 낙찰이 안 돼. 왜냐하면 도로니까. 근데 그 도로라는 게 대부분 이제 또 군사정부 시절이에요. 군사정부 시절에 뭐 새마을 운동 한다면서 이렇게 막 시도로, 군도로 막 내 땅 그냥 함부로 써도 그냥 말 못하는 거죠. 그냥. 내 땅 쓰는 거, 내 땅을. 자, 근데 도로란 말이에요. 근데 도로인데 내 땅이라고 함부로 못 막잖아요. 근데 그 땅이 경매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경매로 나온 걸 또 헐값에 사는 거죠. 그래서 시나 군에 가서 사용료 내라. 사용료. 그래서 그걸 또 안 되면 이제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남기고,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관심 있으면 해보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재정이 넉넉한 시나 이렇게 가야지, 재정이 별로 없는 시라고 가면 돈 세워라 내워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자, 아무튼 선화지 그렇습니다. 소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 주로 1차 산업 용도로 활용됩니다. 자, 주로 이제 필지, 획지, 후보지, 이행지, 나지, 건부지, 이런 게 이제 더 자주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지나 빈지 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의 분류는 요거는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규모는 똑같아요. 규모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다가구주택은 구분 소유가 안 되죠. 이거는 등기부 뗄 때 토지 플러스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대법원 사이트에. 다세대주택은 집합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101호, 102호 등기부가 따로 나오는 건 누구예요? 다세대고요. 101호, 102호 등기부가 따로 안 나오고 그냥 건물 통으로 나오는 거는 다가구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면 다가구, 4개층 이하면 다세대죠. 그래서 내가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다. 그럼 무슨 뭐고요? 다세대. 3개다. 그러면 다가구. 그러면 안 된다고요. 몇 번을 속아야 이제 안 속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세대가 4계층 이하라고 돼 있죠. 이하. 4계층만 돼요. 3계층인 다세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3계층이면 떼봐야 된다고요. 등기부 떼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각 호별로 나오면 검색이 되면은 그거는 다세대란 말이에요. 그거 꼭 안 떼도 돼요. 이게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안 돼. 그러니까 다가구면은 101호, 102호 이렇게 검색 자체가 안 돼요. 그만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검색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다세대구나 다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부동산 특성을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 특성 따로 공부하지 마시라 그랬죠. 하지 마시라 그랬죠. 이런 거는 참 말 잘 듣잖아요.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이렇게 공부하지 마라 하는 거는, 공부하라는 건 말 안 들어도. 아무튼 이제 이거 같이 하면 되죠. 하고. 이제 부동산 특성. 자, 이제 같이 하면 돼요. 부동산 특성이 이제 파생현상이죠. 주로 파생현상인데, 이게 자연적 특성의 파생현상이 주로 출제가 되죠. 인문적 특성의 파생현상은 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천적이고, 불변, 고정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얘는 후천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이 자연적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성이죠. 그 다음이 부증성, 그 다음에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이 종류는 알아두시라 그랬죠. 종류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접성.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 다양성, 그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사경행 위치 가변성이죠. 자,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이 순서대로입니다. 이 순서대로 언급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속성까지 파생현상만 해도요,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에 거의 한 7, 80%가 해결이 돼요. 그만큼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 위쪽을 좀 더 주의를 하시고, 밑으로 가면 이제 힘이 딸리면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게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아서. 이게 자, 먼저 이제 부동성이죠. 자, 부동성에서 그 파생현상을 보시면 이제 일단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근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부동산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동성에서 나왔잖아요. 부동성에서. 그 구별 근거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뭐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다, 국부적 시장, 부분 시장. 자, 그 중에서는 이제 국지적 시장이 있죠.
국지라는 말은 단골 손님 국지성. 예,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과장국수 비비자 할 때도 나오죠. 과장국수 비비자. 과다한 법적 제한. 장. 매매기간의 장기성. 과장국. 국지성. 예, 이 부동산 시장의 국지성 할 때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급 조절 곤란은 여기 이제 부증성에서 나오는 얘기죠. 특히 공급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 물리적으로는 토지는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는 증가시킬 있을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급 조절 곤란할 때 부증성 나온다 그랬어요. 아무튼 과장국수 비비자 할 때 그 국지성, 부동성의 발생 현상이고요.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외부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경제적 감가가 근거됨, 이렇게 돼 있죠. 그 외부 효과가 대표적인 게, 예를 드는 게 제가 시멘트 공장 이런 거죠. 시멘트 공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게 생기면 그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죠. 이걸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죠. 그 쓰레기 소각장이나 시멘트 공장 이런 외부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 외부 효과. 외부 효과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벤츠 자동차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집값은 떨어진다. 그 이유는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성에서 그게 나오는 얘기고요. 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고 해서 먼 데까지 땅값 떨어지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인접성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라는 게 부동성도 영향을 미치지만 인접성도 영향을 미쳐요.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감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경제적 감가가 적용된다라는 거잖아요. 경제적 감가 적용된다. 자, 근데 물리적 감가는 적용돼요, 안 돼요? 물리적 감가는 적용 안 되죠. 그거는 무엇 때문에? 물리적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는 거를 물리적 감가로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는 거, 소모되는 거.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된다, 안 된다? 물리적 감가는 안 돼요. 이렇게 함께 기억하면 되죠. 경제적 감가는 적용되는데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물리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양을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이걸 물리적 공급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근데 경제적 공급은 돼요, 안 돼요? 경제적 공급은 돼요. 뭐 때문에? 용도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요 단어들을 함께 기억하면 되는 거죠. 경제적 감가 적용되고 물리적 감가 적용 안 되고, 경제적 공급 적용되고 물리적 공급 적용 안 되고, 이게 경제적 감가 적용된다는 것은 부동성이나 인접성 때문이고, 물리적 감가가 적용 안 된다는 것은 영속성 때문이고,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부중성 때문이고, 경제적 공급이 된다는 것은 용도 다양성 때문이고, 이렇게 이제 관련해서 기억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그 9번에 네 번째,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 정보 활동이 되게 함, 이렇게 되죠. 자, 임장 활동을 체크하면 임장이 뭐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현장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동성의 발생 현상이죠. 다음에 규제가 용이하다 되어 있죠. 규제. 규제가 용이하다. 자, 왜 규제가 용이하겠어요? 도망을 못 가잖아요. 도망을 못 가죠. 도망을 못, 규제를 해도 도망을 못 가요.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죠. 자본에 대해서 규제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본에 대해서 규제하면 이 돈이 외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규제를 해버리면은 달러로 바꿔서 다시 나가버리는 거죠. 이동이 가능한 생산 요소는 규제를 해버리면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인적 자원, 이 우수한 인적 자원들에 대해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거나 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 다 외국에서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 안 들어와요. 이런 토지 외에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규제하면은 바로 가버립니다. 근데 토지는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용이한 거죠. 지난주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가격 원칙에서. 지난주에 가격 원칙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땅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돈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노동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을 때 우리 힘을 합해서 건물 지어서 임대업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임대료 수입이 있다면 이 수입을 각 생산 요소한테 나눈다 그랬죠. 이게 무슨 원칙이었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을 배분한다. 누구한테 배분한다? 생산 요소한테 수익을 배분한다. 그때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남는다 그랬어요? 토지한테 남는다 그랬잖아요. 왜?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한 생산 요소여서 이동이 가능한 생산 요소한테 먼저 준다고요. 어떤 토지가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본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와 봤자 수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는 거지. 근데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수익이 날만 하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지라는 생산 요소는 스스로는 결정을 못 하니까 다른 생산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다 가져가고 남는 것을 토지한테 배분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부동성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부동성. 수익 배분의 원칙도 그것도 부동성 때문에 토지자녀법에 근거된다. 이렇게 다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규제가 용이한 것도 그렇고요.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 됐고요. 그 지역 분석을 또 체크하면 되죠.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은 자, 제가 자동차 살 때 지역 분석 한다 그랬어요. 냉장고, 자동차 이런 거 살 때 저 어느 지역에서 파는 자동차다. 어느 지역에서 파는 냉장고다. 이거 따지지 않잖아요. 모델이 같으면 같은 저거니까. 근데 아파트는 똑같은 회사가 지은 아파트를 똑같은 모델이라 해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부동산엔 적용되는데 동산은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산 부동산의 차이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부동성으로 가면 부동성.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 근데 이 지역 분석할 때도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그거는 마냥 이렇게 확장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인접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도 지역 분석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다음에 부증성 나오죠. 자, 부증성은 아까 여기 물리적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되잖아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바로 그 첫 번째,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에 대한 그 얘기죠.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게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공급량은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공급 곡선이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이다. 이 소리예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거기 네 번째 있나요? 다섯 번째 있나요? 희소성 있죠. 희소성을 이제 중심으로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좋아요. 왜냐하면 물리적 공급이 안 되니까 점점 이제 토지가 희소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 파생되는 거라 보면 돼요. 희소성에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하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위로 올려서 이용해야 되죠. 집약적 이용이 여기서도 나오고요. 또 토지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희소한데 이걸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유효 이용은 어디서도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용도가 한 개밖에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 여기 두 군데 나오니까 요거 조심해야 되죠. 최유효 이용 두 군데 나오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요. 한 군데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에 그 토지 공개념도 마찬가지죠. 토지 공개념도 공이 뭐예요? 공. 함께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전부 다 국유니까 이 공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다 국유니까.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를 개인이 가질 수 있잖아요. 대부분 개인이 갖고 있죠.
근데 그거를 무한정 그 개인의 권리만 인정을 해줘버리면은 함께 사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공개념을 강조하는 거죠. 다 이것도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로 생산을 못하니까 토지 공개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부증성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영속성의 경우에는 그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말 있죠. 자, 이거는 좀 설명이 조금 뒤에까지 설명 영속 정도 해야 되니까 좀 쉬고 할까요? 아예 좀 쉬고 하겠습니다. 이거는.